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만나볼 작품은요,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입니다. 본 영상은 이방인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해설이 포함되었으며 본문 중 일부 발췌 낭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베르 카뮈는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프랑스 대표 소설가, 부조리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 정신을 다룬 작가 등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1913년 11월 7일 프랑스 알제리 몽부비에서 태어난 카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을 맞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그의 아버지가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되었으며 카뮈는 당시에 청각장애가 있었던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그의 배경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절묘하게 작품 안으로 녹아들게 만들었는데요. 일명 부조리 문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뮈의 문학은 세상엔 어떤 불변의 정의나 법칙이 없다는 부조리를 표현하며 이에 주인공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그의 행보는 자살이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말들을 남기게 되죠. 그 중에서도 오늘 낭독할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카뮈가 그리는 부조리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 하나 익숙한 것이 없는 파격성과 부조리에 맞서는 대담함, 그리고 이런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부딪히는 절망적인 상황 등을 절묘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부조리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을 그린 영원한 고전 이방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쩌면 어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는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밤샘을 하고 내일 저녁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의 휴가를 요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이니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썩 내켜하지 않은 눈치였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런 소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했다. 어쨌든 변명 따윈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야 할 터이니까. 하지만 그가 실제로 조문하는 것은 모레 내가 상장을 달고 있는 것을 봤을 때일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어쩐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다. 장례식이 끝나야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만사가 공인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몹시 더웠다.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엾게 여기며 매우 슬퍼해 주었고 셀레스트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란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지.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에마뉴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정을 빌려 했으므로 마음이 몹시 급했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작은아버지를 잃었다. 나는 늦지 않으려고 뛰었다. 내가 깜빡 좋은 것은 그처럼 서둘러 뛰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버스는 흔들리고 가솔린 냄새가 풍겼으며 길과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탓이기도 했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잠을 잤다. 잠을 깨어보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를 향해 웃으며 먼 데서 오느냐 물었다. 나는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네,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곧 어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문지기가 원정을 만나야 한다 말했다. 원정은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문지기는 줄곧 이야기를 꺼냈다. 이윽고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로 나를 맞아주었다. 키가 작은 노인으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 손을 붙들고는 꽤나 오랫동안 서류를 뒤적여보고 나서야 이내 말을 꺼냈다. 메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에 오셨군요. 당신이 유일한 가족이었네요. 나는 그가 나를 나무라는 것으로 여겼죠.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변명할 건 없습니다. 나도 당신의 어머니의 서를 읽어보았는데 당신은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는 처지더군요. 어머니한테는 돌봐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의 월급은 어머니를 부양하기엔 너무나 적었지요. 그래요. 결국 여기 계시는 게 어머니에게도 나았을 테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나는 말하였다. 여기에는 같은 연배 친구들도 계셨지요. 그들과 함께 지나간 옛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젊으니까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아무래도 적적하셨을 거예요. 원장이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자주 우셨다. 허나 그건 습관 탓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했더라도 아마 울었을 것이다. 그 또한 습관일 테니까. 마지막 해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자면 또 일요일을 뺏겨야 하기 때문이고 표를 사고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야 하는 수고는 말할 것도 없었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나는 거의 듣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테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섰고 그는 방문을 향해 앞장서 갔다. 계단으로 나서자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신은 조그만 영안실로 옮겨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원내에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2, 3일 동안은 다른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말입니다. 우리는 안뜰을 지나갔는데
거기엔 노인들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땐 잠시 말을 끊었다.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앵무새들이 나직하게 제잘거리는 소리 같았다. 어떤 조그만 건물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와 헤어졌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메르소 선생. 사무실로 오시면 언제든 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인 옆에서 밤샘을 하실 것을 생각하여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께서는 가끔 이곳 친구분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았습니다만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 나고 큰 유리창이 달린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 모양의 받침대로 된 틀들이 놓여있고 방 한가운데 있는 2개의 틀 위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로 놓여있었다. 호두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아둔 번쩍거리는 나사못만이 이내 드러나 보였다. 관 곁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짙은 색의 수건을 쓴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내 뒤로 문지기가 들어왔다. 분명 뛰어온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조금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간을 했습니다만 고인을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뽑아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런 소린 하지 말아야 했다고 느낀 난 어쩐지 겸연쩍었다. 조금 뒤에 그는 나를 쳐다보고 왜냐고 물었는데 별로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다. 나는 말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잡고 꼬우며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맑고 푸른 아름다운 눈에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지기가 나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종기가 났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눈 밑을 붕대로 감고 그게 머리까지 한 바퀴 감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코높이에서 붕대가 퍼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흰 붕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가버리자 문지기가 말했다. 그럼 혼자 계시게 해드리지요.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렇게 내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나는 몹시도 거북했다. 방 안은 저물어가는 오후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툭툭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졸음이 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을 꺼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가 바로 대답했다. 5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물어주길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수다스럽게 떠들어댔다. 그가 마랑고 양로원에서 문지기로 일생을 마치게 될 거라고 혹시나 누가 말했다면 아마 그는 묘한 표정을 지었으리라. 그는 64살로 파리 대생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며 말했다. 이 고장뿐이 아니시군요. 그리고 그가 나를 원장실로 데리고 가기 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말하길 인가가 없는 벌판과 들은 덮기 마련인데 이 나라에선 특히 더우니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 했었다. 또 파리에 살았었고 파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알려준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사흘씩이나 시체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선 그럴 시간이 없다.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이분에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인은 낯을 붉히고 사과를 냈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말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나는 그의 이야기가 꽤나 그럴듯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조그마한 영안실에서 그는 극빈자로서 양로원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그 문지기의 자리를 자원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결국 그도 재원자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꽤 있었는데 재원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 다른 사람들, 또 어쩌다간 늙은이들이란 표현을 하는 것이 인상에 강하게 남았다. 그러나 물론 그는 그들과 같지 않았다. 그는 문지기인 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력이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렸다. 삽시간에 밤이 유리창 위에 짙어갔다. 문지기가 스위치를 켜자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라고 권하였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밀크커피 한 잔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밀크커피를 아주 좋아했으므로 고맙다고 했다. 조금 뒤에 그는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커피를 마셨다. 이번엔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하나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순간 망설여졌다.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좋았다. 문지기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우리는 담배를 피웠다. 문득 그가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밤샘을 하러 올 겁니다. 관습이 그러하니까요. 어서 가서 블랙커피와 의자를 더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전등을 하나 꺼도 되냐 물었다.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피로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문지기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배선 때문에 모두 켜버리든지 모두 꺼버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 들어와서는 의자들 늘어놓고 한 의자 위에 커피 주전자를 놓고 그 주위에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건너편 내 앞에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나 팔을 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도 따뜻하고 커피를 마셔서 몸도 따뜻했다. 열어놓은 문으로 시원한 밤 공기에 꽃향기가 실려왔다. 약간 졸았던 모양이다. 무언가 스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눈을 감고 있어 방 안의 흰 빛이 이내 눈부셔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이 물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모든 곡선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뚜렷하게 보였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들어온 건 그때였다. 모두 연하문명되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을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터라 그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의 사소한 모습 하나에 이르기까지 놓치질 않았다. 그러나 다들 말이 없어 그들이 거기에 있다고 믿기 어려웠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허리를 졸라맨 끈이 불룩 나온 배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눈여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몹시 야위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 얼굴에서 주의를 끈 것은 눈은 보이지 않으면서 온통 주름살 투성인 얼굴 한가운데서 이상하게 광채 없는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이윽고 그들이 앉았을 때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하였다. 하나 난 그것이 나에 대한 인사인지 단순한 습관적 경련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 아무도 내게 인사를 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들이 모두 나와 마주 앉아 가볍게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앉아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져 잘 보이지가 않았다. 여자는 작은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울었다. 언제까지나 그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은 척을 했다. 그들은 모두 맥없이 침울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또는 무엇이든 그러나 오직 그것 한 가지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잘 알지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몹시 놀랐다. 하나 이제 울음소리를 듣고 싶진 않았다. 다만 여자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문지기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우선 말을 꺼내었으나 그녀는 머리를 가로로 젓고 이내 뭐라 중얼거리더니 이전과는 다름없는 규칙적인 울음을 내었다. 그때 문지기가 내 쪽으로 와 내 옆에 앉았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고 있더니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저분이 어머님과 매우 친하게 지냈답니다. 여기서는 어머님의 하나뿐인 벗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는 벗이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은 차츰 간격이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도 훌쩍거렸다. 그리고 마침내야
울음을 그쳤다. 나는 이제 졸리진 않았지만 피곤해서인지 허리가 아파왔다. 이제 사람들의 침묵이 나를 괴롭혀왔다. 다만 때때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중에 어떤 늙은이들이 볼 안쪽을 빨아 그처럼 이상한 혀차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 자신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저마다 깊은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 한가운데 뉘어진 그 시체는 그들의 눈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릇된 인상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문지기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밤이 깊어졌다. 문득 눈을 뜨니 노인들이 서로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던 게 기억난다. 어떤 한 사람은 지팡이를 그리진 손등 위에 턱을 괴고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이윽고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 나는 눈을 떴다. 유리창 밖으로 날이 밝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뒤 노인들 중 한 사람이 잠에 깨어 기침을 몹시 해댔다. 그는 체크무늬의 커다란 손수건에 가래침을 뱉고 있었는데 침을 뱉는다기보단 마치 침을 잡아채는 듯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잠에서 깼고 문지기는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불편한 밤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나갈 땐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그날 밤 덕분에 우리의 친밀감이 한층 두터워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피곤했다. 문지기가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줘 간단히 셋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매우 맛이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랑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들 위 하늘에 불그레한 빛이 가득 퍼지고 있었다. 언덕 위로 오는 바람은 여기까지 소금이 있는 냄새를 실어오고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시골에 온 일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일만이 아니었다면 산책을 했을 때 더없이 즐거울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뜰 플라타노스 나무 밑에서 기다렸다. 상쾌한 흙냄새를 들이마셨다. 이제 졸리지는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지금 이 시간이면 그들은 출근을 하려 일어났을 것이었다. 내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각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았으나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주의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 뒤가 소란스럽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해는 하늘을 좀 더 높이 떠올랐다. 햇볕이 내 발밑을 뜨겁게 비추기 시작했다. 문지기가 마당을 가로질러 와 원장이 나를 부른다고 알려주었다. 원장실로 갔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하게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윗옷을 입고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나에게 말하였다.
장의사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이제 관을 닫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님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안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전화로 명령했다. 피자크, 인부들에게 일을 하라고 말하게. 그리고 나서 원장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란 말을 하기에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뒤에 앉아 짧은 달을 꼬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와 자기와 당번 간호사만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 일러주었다. 원칙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원장은 밤샘만 허락했던 것이었다. 그건 인정의 문제니까요. 그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친구 토마 페레시에겐 장지까지 따라가는 걸 이내 허락했다며 빙그레 웃어댔다. 그야 좀 유치한 감정이지요. 하지만 그와 어머님은 떨어져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내에서 페레에게 당신의 약혼자군요 하면 그는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겐 좋았던 겁니다. 메르소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에게 큰 슬픔을 준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허나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어젯밤 밤샘만은 금했지요.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말했다. 마랑고의 사제님이 벌써 오셨구만. 일찍 오셨어. 마을에 있는 성당까지 가자면 걸어서 적어도 45분은 걸릴 것이라고 그는 내게 일러주었다. 우리는 이내 내려갔다. 건물 앞에는 사제와 합창대 아이 둘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는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사제는 운줄의 길을 조절하느라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으로 다가가자 사제는 허리를 폈다. 그는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 말을 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자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얼핏 보니 관에 나사못이 꽉 조여 박혀 있었고 방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이 있었다. 연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이 나에게 하는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인부들은 큰 보자기를 들고 관 앞으로 나섰다. 사제와 그를 따르는 복사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갔다. 문 앞으로 다가가자 내가 모르는 어떤 부인이 서 있었다. 메르소 씨입니다. 원장이 말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듣지 못했고 다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만 이해했다. 그녀는 웃는 기색도 없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길쭉한 얼굴을 숙여 인사했다.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비껴섰다. 웅글나는 인부를 따라 이내 양론을 나왔다. 문 앞에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차는 모양이 기다란 데다 칠까지 하여 번쩍거리는 봄이 꼭 필통을 연상케 했다. 그 옆에 진행을 맡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사내였다. 그리고 거동이 어색해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시임을 알았다. 그는 위가 둥그렇고 테두리가 널찍한 중절모를 썼고 커다란 흰 옷깃이 달린 셔츠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검정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검은 점들이 박힌 코 밑에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축 처지고 귓바퀴가 흉하게 말려 묘하게 생긴 귀가 드러나 있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귀만이 선지처럼 새빨갰다. 이윽고 진행을 맡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장서 걸었다. 다음이 영구차, 그 주위에 네 사람의 인부,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 끝에는 담당 간호사와 페레시가 따랐다. 하늘엔 벌써 햇빛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땅 위로 무겁게 내리쬐기 시작했고 더위는 급속히 더해갔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우린 걷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몹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노인은 다시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리고 그를 보고 있으려니까 원장이 내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원장은 어머니와 페레시가 저녁이 되면 자주 간호사를 데리고 마을까지 산책을 했다고 했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 닿는 언덕까지 늘어선 사이프러스 나무 숲의 윤관이며 젓갈색과 초록색의 대지, 드문드문 흩어져 있지만 그린 듯 뚜렷한 집들을 통하여 나는 어머니의 심경이 어땠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고장에서의 저녁은 아마 서글픈 휴식 시간과도 같았을 것이다. 오늘 천지에 넘쳐나는 햇빛은 풍경을 전율케 하면서도 꽤나 비인간적이고도 쇠약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그때 페레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걸 알았다. 연구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뒤로 처져 나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보고 이내 놀라였다. 벌써 오래전부터 벌판에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풀잎 소리가 소란스레 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내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 장의사 인부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 인부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올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손수건으로 자기의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무던히 내리찐다고요. 그러네요. 조금 뒤에 그가 물었다. 저분이 댁의 어머니인가 보지요. 나는 또 그렇다고 말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뭐. 나는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여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50m쯤 뒤에 페레 영감의 모습이 보였다. 손에 든 모자를 흔들거리며 매우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돌려 원장을 보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았고 매우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에는 땀이 몇 방울 맺혀 있었으나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행렬이 조금 서두르는 듯 보였다. 주위엔 한결같이 햇빛이 넘쳐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보일 뿐이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참기가 힘들었다. 이었고 우리는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에 들어섰다. 뜨거운 햇볕을 받아 아스팔트가 녹아 갈라져 있었다. 발이 그 속에 푹푹 빠져들어가서는 다리에 번쩍거리는 살을 벌려놓은 것이었다. 연구차 위로 드러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검은 진흙 반죽으로 만든 것만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에 끈적거리는 검은 빛깔, 상복들의 우울한 검은 빛깔, 니스칠한 연구차의 검은 빛깔. 단조롭기만 한 빛깔들 사이에서 나는 정신이 좀 아득해져 갔다. 햇빛, 가죽 냄새, 연구차의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하룻밤의 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구름처럼 두려운 무더운 공기 속으로 펠의 영감이 까마득 멀리 나타나 보이더니 그 다음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그가 길을 벗어나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나는 길이 내 앞 저쪽에 가선 구부러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벨에는 그 지방을 잘 아니까 우리를 따라잡으려 지름길로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길이 굽어진 곳에 이르자 그는 우리와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나 되풀이했다. 그 다음엔 모든 것이 신속하고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므로 내 기억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의 어귀쯤에서 담당 간호사가 내게 말을 한 것이었다.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은 야릇한 매끄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너무 빨리 가면 땀이 나서 성당에선 추워요. 그 말이 맞았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날 나는 몇 가지 광경이 잊히지 않는다.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 페레의 그 얼굴. 피로와 고통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 위에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리진 않았다. 일그러진 얼굴 위에 퍼졌다, 한데 모아졌다 하며 니스를 칠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리고 또 성당, 보도 위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 묘지 무덤들 위에 제라늄 꽃들, 페레의 기절, 어머니의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같은 흙, 그 속에 섞이던 나무뿌리의 하얀 살, 사람들, 목소리, 말, 어느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일, 끊임없이 도는 엔진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비 둥지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하여 이젠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나의 기쁨. 그러한 것들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이틀 동안 휴가를 청했을 때 왜 사장이 그토록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는지 그 까닭을 알아차렸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여태껏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리에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른 것이다. 사장은 자연히 내가 일요일까지 합쳐 나흘 동안 쉬게 될 것을 생각했을 것이므로 탐탁하게 여겨졌을 리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장례식이 오늘 치르지 않고 어제 치른 것은 내 탓이 아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본디 쉬는 날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어제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다. 전차를 타고 항구 해수욕장으로 갔다. 나는 곧장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나는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타이피스트인데 당시 나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렇던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우린 만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른 걸 거들어 주었는데 그러면서 그녀의 가슴에 내 손이 닿았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날 보고 웃고 있다. 날씨가 좋았다. 나는 장난치는 척하고 머리를 뒤로 젖혀 그 여자의 배 위에 누웠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때 온 하늘이 내 눈 속에 담겨지듯 보였는데 각각의 푸른빛과 황금빛이 돌고 있었다. 목덜미 밑에서 나는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꼈다. 우리는 어렴풋이 선잠에 들어 오랫동안 부표 위에 가만히 있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를 뒤따랐다. 그녀의 곁으로 따라가서 팔로 허리를 감고 함께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이윽고 물에서 나와 둑에서 몸을 말리고 있을 때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보다 제가 더 그을렸네요. 나는 그녀의 말에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 물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 말하였다. 우리 둘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내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걸 보고 마리는 매우 놀란 듯 상을 당했냐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대답했다. 언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어 하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흠칫 뒤로 물러섰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런 소리를 사장에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 이내 관두었다. 그런 말을 해본 대자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언제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저녁 때가 되자 마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영화는 때때로 우습기도 했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시시했다. 마리는 자기의 다리를 내 다리에 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키스한다는 것이 서툴렀다. 영화관에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들어왔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마리는 가버리고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아주머니한테 간다고 했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이내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대로 돌아가 마리가 베개에 남긴 머리카락에 소금기 냄새를 더듬다 10시까지 자버렸다. 그리고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나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다. 틀림없이 식당 사람들은 여러 질문을 해댈 텐데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달걀 부침을 냈다. 접시에다 입을 대고 먹어치웠다. 빵은 떨어졌으나 사러 내려가기가 싫어져 참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좀 심심해져 아파트 안을 어슬렁거렸다. 어머니가 계셨을 땐 알맞은 크기의 아파트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너무나 커 식당의 탁자를 내 방으로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이 방만 쓰며 약간 내려앉은 의자들과 거울이 누렇게 변색된 옷장과 화장대와 구리 침대에 살고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았다. 잠시 뒤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기에 옛날 신문 한 장을 들고 읽었다. 거기서 크래시엘 소금 광고를 오려 낡은 공책에다 붙였다. 신문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기사를 거기다 모아두는 것이다. 나는 손을 씻고 마침내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 방은 변두리의 간선도로에 닿아 있다. 오후엔 날씨가 좋았다. 그러나 보도는 끈적끈적하고 행인들은 드물고 걸음도 빨랐다. 먼저 산책을 가는 가족들이 지나갔다. 바지가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해군복 차림으로 뻣뻣하게 풀기를 먹인 옷 속에 거북해 보이는 두 소년, 그리고 커다란 장밋빛 리본을 달고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론 밤색 비단 옷을 입은 엄청나게 뚱뚱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 아버지는 키가 작고 비쩍 마른 사나이로 얼굴만은 나도 알고 있다.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맸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아내와 나란히 있는 그를 보니 나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변두리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는 기름을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붉은 넥타이에 허리를 몹시 잘록하게 조인 양복 저고리를 입고 수놓은 장식 손수건에 고가 네모진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다. 나는 그들이 시내로 영화를 보러 가는 기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일찌감치 길을 떠나 큰 소리로 웃어대며 전차를 타러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로는 길에는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다. 아마 어딘가 임시 극장이라도 연 모양이었다. 이제 길에는 가게를 보는 주인들과 고양이들밖에 없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광채가 빠져 있었다. 맞은쪽 보도 위에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에 내다 놓고 등받이 위에 두 팔을 괜 채 거꾸로 타고 앉았다. 조금 전에는 터질 듯이 들어찼던 전차들도 지금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야말로 일요일이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 담배가게 주인처럼 누웠다.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담배를 2대 더 피웠고 방 안으로 들어가 초콜릿 한 조각을 가지고 다시 창 앞으로 나와 먹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고 나는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점점 기어갔다. 지나가는 구름이 비를 뿌릴 듯 거리 위를 맴돌아 거리는 한층 더 어둑했다.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5시에 전차들이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교회 경기장으로부터 발판이며 난간에까지 다닥다닥 매달린 구경꾼들을 다시 싣고 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전차들은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다. 손에 든 작은 가방으로 보아 그들이 운동선수인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 팀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 여러 명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가 이겼어요 하고 나에게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라는 표시를 냈다. 해는 조금 더 기울어졌다. 지붕들 위로 하늘은 불그스름해지고 땅거미가 지면서 길거리는 활기를 띠었다. 산보객들도 차츰 돌아오고 있었다. 그 무리들 속에 그 점잖다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어린애들은 울거나 억지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곧이어 동네 영화관들의 구경꾼들이 물결처럼 길에 쏟아졌다. 구경꾼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여느 때보다 더 단호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액션 영화를 구경하고 오는구나 생각했다. 시내 영화관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은 조금 뒤에 도착했다. 그들은 한결 심각해 보였다. 계속해서 웃고 있었으나 이따금 지쳐서 꿈이라도 꾸는 듯했다. 그들은 맞은 쪽 인도 위에 남아 왔다 갔다 해댔다. 동네 젊은 아가씨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청년들은 그녀들 옆을 일부러 지나쳐가면서 이내 농을 건넨다. 여자들이 웃는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지며 어둠 속에 떠오르던 첫 별빛들을 희미하게 했다. 그처럼 온갖 사람들과 빛이 가득한 보도를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피로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로등은 젖은 보도를 비추고 전차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빛나는 머리털, 웃음을 띤 얼굴 혹은 은팔찌 위에 불빛을 던지는 것이었다. 조금 뒤엔 전차들이 점점 뜸해지고 벌써 캄캄해진 밤이 나무들과 가로등 위에 내려앉게 됐다. 거리는 텅 비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인기척 하나 없는 거리를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그제서야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 생각했다. 오랫동안 턱을 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이따금 아파왔다. 나는 빵과 밀가루 등을 사가지고 올라와 요리를 한 뒤에 선체로 먹었다. 공기가 싸늘해져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았고 방으로 돌아오다 거울 속의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나란히 놓여있는 테이블 한 끝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일요일이 또 지나갔고 어머니의 장례식도 이제는 끝났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었고 결국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어쩌면 어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막, 내일 장례식.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밤생을 하고 내일 저녁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의 휴가를 요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이니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썩 내켜하지 않은 눈치였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런 소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했다. 어쨌든 변명 따윈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야 할 터이니까. 하지만 그가 실제로 조문하는 것은 모레 내가 상장을 달고 있는 것을 봤을 때일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어쩐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다. 장례식이 끝나야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만사가 공인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몹시 더웠다.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엾게 여기며 매우 슬퍼해 주었고 셀레스틴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란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지.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에마뉴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 했으므로 마음이 몹시 급했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작은아버지를 잃었다. 나는 늦지 않으려고 뛰었다. 내가 깜빡 좋은 것은 그처럼 서둘러 뛰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버스는 흔들리고 가솔린 냄새가 풍겼으며 길과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탓이기도 했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잠을 잤다. 잠을 깨어보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를 향해 웃으며 먼 데서 오느냐 물었다. 나는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네,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곧 어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문지기가 원정을 만나야 한다 말했다. 원정은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문지기는 줄곧 이야기를 꺼냈다. 이윽고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로 나를 맞아주었다. 키가 작은 노인으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 손을 붙들고는 꽤나 오랫동안 서류를 뒤적여보고 나서야 이내 말을 꺼냈다. 메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에 오셨군요. 당신이 유일한 가족이었네요. 나는 그가 나를 나무라는 것으로 여겨져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변명할 건 없습니다. 나도 당신의 어머니의 서를 읽어보았는데 당신은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는 처지더군요. 어머니한테는 돌봐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의 월급은 어머니를 부양하기엔 너무나 적었지요. 그래요. 결국 여기 계시는 게 어머니에게도 나았을 테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나는 말하였다.
여기에는 같은 연배 친구들도 계셨지요. 그들과 함께 지나간 옛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젊으니까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아무래도 적적하셨을 거예요. 원장이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자주 우셨다. 허나 그건 습관 탓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했더라도 아마 울었을 것이다. 그 또한 습관일 테니까. 마지막 해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자면 또 일요일을 뺏겨야 하기 때문이고, 표를 사고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야 하는 수고는 말할 것도 없었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나는 거의 듣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테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섰고 그는 방문을 향해 앞장서 갔다. 계단으로 나서자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신은 조그만 영안실로 옮겨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원내에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2, 3일 동안은 다른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말입니다. 우리는 안뜰을 지나갔는데 거기엔 노인들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땐 잠시 말을 끊었다.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앵무새들이 나직하게 제잘거리는 소리 같았다. 어떤 조그만 건물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와 헤어졌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메르소 선생. 사무실로 오시면 언제든 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인 옆에서 밤샘을 하실 것을 생각하여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께서는 가끔 이곳 친구분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았습니다만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을 하고 큰 유리창이 달린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 모양의 받침대로 된 틀들이 놓여있고 방 한가운데 있는 2개의 틀 위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로 놓여 있었다. 호두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아둔 번쩍거리는 나사못만이 이내 드러나 보였다. 관 곁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짙은 색의 수건을 쓴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내 뒤로 문지기가 들어왔다. 분명 뛰어온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조금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간을 했습니다만 고인을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뽑아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런 소린 하지 말아야 했다고 느낀 난 어쩐지 겸연쩍었다. 조금 뒤에 그는 나를 쳐다보고 왜냐고 물었는데
별로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다. 나는 말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잡고 꼬우며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맑고 푸른 아름다운 눈에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지기가 나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종기가 났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눈 밑을 붕대로 감고 그게 머리까지 한 바퀴 감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코높이에서 붕대가 퍼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흰 붕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가버리자 문지기가 말했다. 그럼 혼자 계시게 해드리지요.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렇게 내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나는 몹시도 거북했다. 방 안은 저물어가는 오후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툭툭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졸음이 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을 꺼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가 바로 대답했다. 5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물어주길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수다스럽게 떠들어댔다. 그가 마랑고 양로원에서 문지기로 일생을 마치게 될 거라고 혹시나 누가 말했다면 아마 그는 묘한 표정을 지었으리라. 그는 64살로 파리 태생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 고장뿐이 아니시군요. 그리고 그가 나를 원장실로 데리고 가기 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말하길 인가가 없는 벌판과 들은 덮기 마련인데 이 나라에선 특히 더우니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 했었다. 또 파리에 살았었고 파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알려준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사흘씩이나 시체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선 그럴 시간이 없다.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이분에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인은 낯을 붉히고 사과를 냈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말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나는 그의 이야기가 꽤나 그럴듯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조그마한 영안실에서 그는 극빈자로서 양로원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그 문지기의 자리를 자원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결국 그도 재원자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꽤 있었는데 재원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 다른 사람들, 또 어쩌다간 늙은이들이란 표현을 하는 것이 인상에 강하게 남았다. 그러나 물론 그는 그들과 같지 않았다. 그는 문지기인 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력이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렸다. 삽시간에 밤이 유리창 위에 짙어갔다. 문지기가 스위치를 켜자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라 권하였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밀크커피 한 잔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밀크커피를 아주 좋아했으므로 고맙다고 했다. 조금 뒤에 그는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커피를 마셨다. 이번엔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하나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순간 망설여졌다.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좋았다. 문지기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우리는 담배를 피웠다. 문득 그가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밤샘을 하러 올 겁니다. 관습이 그러하니까요. 어서 가서 블랙커피와 의자를 더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전등을 하나 꺼도 되냐 물었다.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피로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문지기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배선 때문에 모두 켜버리든지 모두 꺼버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 들어와서는 의자들 늘어놓고 한 의자 위에 커피 주전자를 놓고 그 주위에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건너편 내 앞에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나 발을 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도 따뜻하고 커피를 마셔서 몸도 따뜻했다. 열어놓은 문으로 시원한 밤 공기에 꽃향기가 실려왔다. 약간 졸았던 모양이다. 무언가 스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눈을 감고 있어 방 안의 흰 빛이 이내 눈부셔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이 물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모든 곡선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뚜렷하게 보였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들어온 건 그때였다. 모두 연하문명되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을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터라 그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의 사소한 모습 하나에 이르기까지 놓치질 않았다. 그러나 다들 말이 없어 그들이 거기에 있다고 믿기 어려웠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허리를 졸라맨 끈이 불룩 나온 배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눈여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몹시 야위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 얼굴에서 주의를 끈 것은 눈은 보이지 않으면서 온통 주름살 투성인 얼굴 한가운데서 이상하게 광채 없는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이윽고 그들이 앉았을 때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하였다. 하나 난 그것이 나에 대한 인사인지 단순한 습관적 경련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 아무도 내게 인사를 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들이 모두 나와 마주 앉아 가볍게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앉아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져 잘 보이지가 않았다. 여자는 작은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울었다. 언제까지나 그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은 척을 했다. 그들은 모두 맥없이 침울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또는 무엇이든 그러나 오직 그것 한 가지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잘 알지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몹시 놀랐다. 하나, 이제 울음소리를 듣고 싶진 않았다. 다만 여자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문지기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꺼내었으나 그녀는 머리를 가로로 젓고 이내 뭐라 중얼거리더니 이전과는 다름없는 규칙적인 울음을 내었다. 그때 문지기가 내 쪽으로 와 내 옆에 앉았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고 있더니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저분이 어머님과 매우 친하게 지냈답니다. 여기서는 어머님의 하나뿐인 벗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는 벗이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은 차츰 간격이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도 훌쩍거렸다. 그리고 마침내야 울음을 그쳤다. 나는 이제 졸리진 않았지만 피곤해서인지 허리가 아파왔다. 이제 사람들의 침묵이 나를 괴롭혀왔다. 다만 때때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중에 어떤 늙은이들이 볼 안쪽을 빨아 그처럼 이상한 혀차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 자신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저마다 깊은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 한가운데 뉘어진 그 시체는 그들의 눈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릇된 인상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문지기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밤이 깊어졌다. 문득 눈을 뜨니 노인들이 서로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던 게 기억난다. 어떤 한 사람은 지팡이를 그리진 손등 위에 턱을 괴고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이윽고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 나는 눈을 떴다. 유리창 밖으로 날이 밝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뒤 노인들 중 한 사람이 잠에 깨어 기침을 몹시 해댔다. 그는 체크무늬 위에 커다란 손수건에 가래침을 뱉고 있었는데 침을 뱉는다기보단 마치 침을 잡아채는 듯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잠에서 깼고 문지기는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불편한 밤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나갈 땐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그날 밤 덕분에 우리의 친밀감이 한층 두터워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피곤했다. 문지기가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줘 간단히 셋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매우 맛이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랑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들 위 하늘에 불그레한 빛이 가득 퍼지고 있었다. 언덕 위로 오는 바람은 여기까지 소금이 있는 냄새를 실어오고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시골에 온 일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일만이 아니었다면 산책을 했을 때 더없이 즐거울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뜰 플라타노스 나무 밑에서 기다렸다. 상쾌한 흙냄새를 들이마셨다. 이제 졸리지는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지금 이 시간이면 그들은 출근을 하려 일어났을 것이었다. 내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각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았으나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주의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 뒤가 소란스럽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해는 하늘을 좀 더 높이 떠올랐다. 햇볕이 내 발밑을 뜨겁게 비추기 시작했다. 문지기가 마당을 가로질러와 원장이 나를 부른다고 알려주었다. 원장실로 갔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하게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윗옷을 입고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나에게 말하였다. 장의사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이제 관을 닫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님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안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전화로 명령했다. 피자크, 인부들에게 일을 하라고 말하게. 그리고 나서 원장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란 말을 하기에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뒤에 앉아 짧은 달을 꼬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와 자기와 당번 간호사만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 일러주었다. 원칙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원장은 밤샘만 허락했던 것이었다. 그건 인정의 문제니까요. 그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친구 토마 페레시에겐 장지까지 따라가는 걸 이내 허락했다며 빙그레 웃어댔다. 그야 좀 유치한 감정이지요. 하지만 그와 어머님은 떨어져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내에서 페레에게 당신의 약혼자군요 하면 그는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겐 좋았던 겁니다. 메로스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에게 큰 슬픔을 준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허나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어젯밤 밤샘만은 금했지요.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말했다. 마랑고의 사제님이 벌써 오셨구만. 일찍 오셨어. 마을에 있는 성당까지 가자면 걸어서 적어도 45분은 걸릴 것이라고 그는 내게 일러주었다. 우리는 이내 내려갔다. 건물 앞에는 사제와 합창대 아이 둘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는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사제는 운줄의 길을 조절하느라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으로 다가가자
사제는 허리를 폈다. 그는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 말을 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자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얼핏 보니 관에 나사못이 꽉 조여 박혀 있었고 방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이 있었다. 연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이 나에게 하는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인부들은 큰 보자기를 들고 관 앞으로 나섰다. 사제와 그를 따르는 복사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갔다. 문 앞으로 다가가자 내가 모르는 어떤 부인이 서 있었다. 메르소 씨입니다. 원장이 말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듣지 못했고 다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만 이해했다. 그녀는 웃는 기색도 없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길쭉한 얼굴을 숙여 인사했다.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비껴섰다. 웅글나는 인부를 따라 이내 양론을 나왔다. 문 앞에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차는 모양이 기다란 데다 칠까지 하여 번쩍거리는 봄이 꼭 필통을 연상케 했다. 그 옆에 진행을 맡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사내였다. 그리고 거동이 어색해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시임을 알았다. 그는 위가 둥그렇고 테두리가 널찍한 중절모를 썼고 커다란 흰 옷깃이 달린 셔츠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검정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검은 점들이 박힌 코 밑에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축 처지고 귓바퀴가 흉하게 말려 묘하게 생긴 귀가 드러나 있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귀만이 선지처럼 새빨갰다. 이윽고 진행을 맡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장서 걸었다. 다음이 연구차, 그 주위에 네 사람의 인부,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 끝에는 담당 간호사와 페레시가 따랐다. 하늘엔 벌써 햇빛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땅 위로 무겁게 내리쬐기 시작했고 더위는 급속히 더해갔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우린 걷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몹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노인은 다시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리고 그를 보고 있으려니까 원장이 내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원장은 어머니와 페레시가 저녁이 되면 자주 간호사를 데리고 마을까지 산책을 했다고 했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 닿는 언덕까지 늘어선 사이프러스 나무 숲의 윤관이며 젓갈색과 초록색의 대지, 드문드문 흩어져 있지만 그린 듯 뚜렷한 집들을 통하여 나는 어머니의 심경이 어땠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고장에서의 저녁은 아마 서글픈 휴식 시간과도 같았을 것이다. 오늘 천지에 넘쳐나는 햇빛은 풍경을 전율케 하면서도 꽤나 비인간적이고도 쇠약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그때 페레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걸 알았다. 연구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뒤로 처져
나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보고 이내 놀라였다. 벌써 오래전부터 벌판에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풀잎 소리가 소란스레 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내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 장의사인부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 인부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올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손수건으로 자기의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무던히 내리찐다고요. 그러네요. 조금 뒤에 그가 물었다. 저분이 댁의 어머니인가 보지요. 나는 또 그렇다고 말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뭐. 나는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여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50m쯤 뒤에 페레 영감의 모습이 보였다. 손에 든 모자를 흔들거리며 매우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돌려 원장을 보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았고 매우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에는 땀이 몇 방울 맺혀 있었으나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행렬이 조금 서두르는 듯 보였다. 주위엔 한결같이 햇빛이 넘쳐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보일 뿐이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참기가 힘들었다. 이었고 우리는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에 들어섰다. 뜨거운 햇볕을 받아 아스팔트가 녹아 갈라져 있었다. 발이 그 속에 푹푹 빠져들어가서는 다리에 번쩍거리는 살을 벌려놓은 것이었다. 연구차 위로 드러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검은 진흙 반죽으로 만든 것만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에 끈적거리는 검은 빛깔, 상복들의 우울한 검은 빛깔, 니스칠한 연구차의 검은 빛깔. 단조롭기만 한 빛깔들 사이에서 나는 정신이 좀 아득해져 갔다. 햇빛, 가죽 냄새, 연구차의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하룻밤의 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구름처럼 두려운 무더운 공기 속으로 페레 영감이 까마득 멀리 나타나 보이더니 그 다음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그가 길을 벗어나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나는 길이 내 앞저쪽에 가선 구부러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베레는 그 지방을 잘 아니까 우리를 따라잡으려 지름길로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길이 굽어진 곳에 이르자 그는 우리와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나 되풀이했다. 그 다음엔 모든 것이 신속하고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므로 내 기억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의 어귀쯤에서
담당 간호사가 내게 말을 한 것이었다.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은 야릇한, 매끄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너무 빨리 가면 땀이 나서 성당에선 추워요. 그 말이 맞았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날 나는 몇 가지 광경이 잊히지 않는다.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 페레의 그 얼굴. 피로와 고통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 위에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리진 않았다. 일그러진 얼굴 위에 퍼졌다, 한데 모아졌다 하며 니스를 칠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리고 또 성당, 보도 위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 묘지 무덤들 위에 제라늄 꽃들, 페레의 기절, 어머니의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같은 흙, 그 속에 섞이던 나무뿌리의 하얀 살, 사람들, 목소리, 말, 어느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일, 끊임없이 도는 엔진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비 둥지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하여 이젠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나의 기쁨. 그러한 것들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이틀 동안 휴가를 청했을 때 왜 사장이 그토록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는지 그 까닭을 알아차렸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여태껏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리에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른 것이다. 사장은 자연히 내가 일요일까지 합쳐 나흘 동안 쉬게 될 것을 생각했을 것이므로 탐탁하게 여겨졌을 리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장례식이 오늘 치르지 않고 어제 치른 것은 내 탓이 아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본디 쉬는 날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어제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다. 전차를 타고 항구 해수욕장으로 갔다. 나는 곧장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나는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타이피스트인데 당시 나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우린 만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른 걸 거들어 주었는데 그러면서 그녀의 가슴에 내 손이 닿았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날 보고 웃고 있다. 날씨가 좋았다. 나는 장난치는 척하고 머리를 뒤로 젖혀 그 여자의 배 위에 누웠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때 온 하늘이 내 눈 속에 담겨지듯 보였는데 각각의 푸른빛과 황금빛이 돌고 있었다. 목덜미 밑에서 나는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꼈다. 우리는 어렴풋이 선잠이 들어
오랫동안 부표 위에 가만히 있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를 뒤따랐다. 그녀의 곁으로 따라가서 팔로 허리를 감고 함께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이윽고 물에서 나와 둑에서 몸을 말리고 있을 때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보다 제가 더 그을렸네요. 나는 그녀의 말에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 물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 말하였다. 우리 둘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내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걸 보고 마리는 매우 놀란 듯 상을 당했냐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대답했다. 언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어 하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흠칫 뒤로 물러섰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런 소리를 사장에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 이내 관두었다. 그런 말을 해본 대자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언제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저녁 때가 되자 마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영화는 때때로 우습기도 했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시시했다. 마리는 자기의 다리를 내 다리에 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키스한다는 것이 서툴렀다. 영화관에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들어왔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마리는 가버리고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아주머니한테 간다고 했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이내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대로 돌아가 마리가 베개에 남긴 머리카락에 소금기 냄새를 더듬다 10시까지 자버렸다. 그리고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나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다. 틀림없이 식당 사람들은 여러 질문을 해댈 텐데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달걀 부침을 냈다. 접시에다 입을 대고 먹어치웠다. 빵은 떨어졌으나 사러 내려가기가 싫어져 참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좀 심심해져 아파트 안을 어슬렁거렸다. 어머니가 계셨을 땐 알바진 크기의 아파트였다. 허나 지금의 나에겐 너무나 커 식당의 탁자를 내 방으로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이 방만 쓰며 약간 내려앉은 의자들과 거울이 누렇게 변색된 옷장과 화장대와 구리 침대에 살고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았다. 잠시 뒤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기에 옛날 신문 한 장을 들고 읽었다. 거기서 크래시엘 소금 광고를 오려 낡은 공책에다 붙였다. 신문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기사를 거기다 모아두는 것이다. 나는 손을 씻고 마침내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 방은 변두리의 간선도로에 닿아 있다. 오후엔 날씨가 좋았다. 그러나 보도는 끈적끈적하고 행인들은 드물고 걸음도 빨랐다. 먼저 산책을 가는 가족들이 지나갔다. 바지가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해군복 차림으로 뻣뻣하게 풀기를 먹인 옷 속에 거북해 보이는 두 소년, 그리고 커다란 장밋빛 리본을 달고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론
밤색 비단 옷을 입은 엄청나게 뚱뚱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 아버지는 키가 작고 비쩍 마른 사나이로 얼굴만은 나도 알고 있다.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맸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아내와 나란히 있는 그를 보니 나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변두리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는 기름을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붉은 넥타이에 허리를 몹시 잘록하게 조인 양복 저고리를 입고 수놓은 장식 손수건에 고가 네모진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다. 나는 그들이 시내로 영화를 보러 가는 기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일찌감치 길을 떠나 큰 소리로 웃어대며 전차를 타러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로는 길에는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다. 아마 어딘가 임시 극장이라도 연 모양이었다. 이제 길에는 가게를 보는 주인들과 고양이들밖에 없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광채가 빠져 있었다. 맞은쪽 보도 위에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에 내다 놓고 등받이 위에 두 팔을 괜 채 거꾸로 타고 앉았다. 조금 전에는 터질 듯이 들어찼던 전차들도 지금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야말로 일요일이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 담배가게 주인처럼 누웠다.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담배를 2대 더 피웠고 방 안으로 들어가 초콜릿 한 조각을 가지고 다시 창 앞으로 나와 먹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고 나는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점점 기어갔다. 지나가는 구름이 비를 뿌릴 듯 거리 위를 맴돌아 거리는 한층 더 어둑했다.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5시에 전차들이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교회 경기장으로부터 발판이며 난간에까지 다닥다닥 매달린 구경꾼들을 다시 싣고 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전차들은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다. 손에 든 작은 가방으로 보아 그들이 운동선수인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 팀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 여러 명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가 이겼어요 하고 나에게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라는 표시를 냈다. 해는 조금 더 기울어졌다. 지붕들 위로 하늘은 불그스름해지고 땅거미가 지면서 길거리는 활기를 띠었다. 산보객들도 차츰 돌아오고 있었다. 그 무리들 속에 그 점잖다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어린애들은 울거나 억지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곧이어 동네 영화관들의 구경꾼들이 물결처럼 길에 쏟아졌다. 구경꾼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여느 때보다 더 단호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액션 영화를 구경하고 오는구나 생각했다. 시내 영화관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은 조금 뒤에 도착했다. 그들은 한결 심각해 보였다. 계속해서 웃고 있었으나 이따금 지쳐서 꿈이라도 꾸는 듯했다. 그들은 맞은쪽 인도 위에 남아 왔다 갔다 해댔다. 동네 젊은 아가씨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청년들은 그녀들 옆을 일부러 지나쳐가면서 이내 농을 건넨다. 여자들이 웃는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지며 어둠 속에 떠오르던 첫 별빛들을 희미하게 했다. 그처럼 온갖 사람들과 빛이 가득한 보도를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피로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로등은 젖은 보도를 비추고 전차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빛나는 머리털, 웃음을 띤 얼굴 혹은 은팔찌 위에 불빛을 던지는 것이었다. 조금 뒤엔 전차들이 점점 뜸해지고 벌써 캄캄해진 밤이 나무들과 가로등 위에 내려앉게 됐다. 거리는 텅 비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인기척 하나 없는 거리를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그제서야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 생각했다. 오랫동안 턱을 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이따금 아파왔다. 나는 빵과 밀가루 등을 사가지고 올라와 요리를 한 뒤에 선체로 먹었다. 공기가 싸늘해져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았고 방으로 돌아오다 거울 속의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나란히 놓여있는 테이블 한 끝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일요일이 또 지나갔고 어머니의 장례식도 이제는 끝났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었고 결국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